220만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게 된 영광, 도민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정원입니다. 어제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5.18 우리 국민에게 총을 쏘라 명령했거나 명령을 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마디 마지막까지 사과가 없었습니다. 이 사과를 듣지 못한 채 이광영이라는 피해자분은 그 전날 전남 강진의 한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마감했습니다. 회고록을 써서 30년 동안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헬기 사격 증언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어렵게 받은 사자명호에선 집행유예 징역 8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것이 이제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 이광영 피해자를 추모하는 잠깐의 묵념을 하겠습니다. 되풀이되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들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빅브라더의 문제와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서운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의 방법, 그리고 교육청에는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영양사 급식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고 아산 교육감 선정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 조달의 혁신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임스 와트 무명의 공학자였습니다. 250년 전에 증기기관을 개발했죠. 그때부터 이제 근대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일부의 노동자들은 러다이어트 운동, 기계를 부셔라! 라는 운동까지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이제 기계가 접수를 봅니다. 그렇게 일했던 노동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양동양계 이제 대기업 몇 개 소수의 대기업들이 나눠주는 키워주는 닭과 돼지를 키워주기만 해야 되는 노동자가 돼버렸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키우면 더 맛있는 닭고기, 돼지고기를 생산할까 고민했던 우리의 양돈양계 농민들께서 이제 그냥 노동자가 돼버렸습니다. 요만큼만 키워주면 100원 줄게, 200원 줄게. 교섭도 힘들 것입니다. 이런 빅브라더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충남에도 자체적인 대리운전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하는 잘 알려진 K 대리운전이 급속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배달콜 사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음식 갖다 주는 건데 그 사이에 독일로 인수된 그 업체에서 15% 이상의 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알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세상으로 살고 있는지, 이 빅브라더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 질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방역의 문제로 기조실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말은 아주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기기관이 개발된 이후에 우리 러라이트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걱정했던 고용의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해소가 되었고 우리 삶을 더 풍족하고 더 나은 세계로 만드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또한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 중심의 사고, 일하는 일자리,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함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사례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10년간 아까 예를 들은 주유소나 아니면 톨게이트 일자리가 몇 개나 없어졌다고 추산할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주유소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통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도내 셀프 주유소는 약 320개소가 증가를 했고 일반 주유소는 약 240개소가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주유소 한 곳당 약 주유원이 한 3명이나 4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유소 감축 인원은 한 800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톨게이트 같은 경우는 도내에 톨게이트가 총 36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패스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다 증가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톨게이트 한 개당 근무 인력이 2011년 23명에서 2021년 16.8명으로 약 6.2명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도내에서는 약 10년간 223명의 인력이 감소했다라고 저희가 좀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온갖 정보화 기기와 그 형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일자리가 뭐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일했던 우리의 평범한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가 3억 명 이상 되는 인구도 많지만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시장 규모도 되지만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유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없어진 일자리, 우리는 어떤 식의 고민을 해서 이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아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뭐 AI나 아니면은 뭐 사물 인터넷 이렇게 기술 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스매치, 그러니까 없어지는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옮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뭐 재취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이게 극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지역 혁신 사업이 3,400억 큰 돈입니다. 그 중에 우리 충남에 투자된 것만 1,000억이 넘죠.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580억인데 오롯이 이 부분은 진짜로 없어지는 아니면 대학생 중심의 그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100% 답변을 기대할 수도 없고 함께 고민할 과제이기 때문에 하나 더 고민해 보자면 우리 그 배달앱 우리 다 잘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배달앱과 대리운전 앱 이게 사실상 우리 도내에서 얼마 정도의 금액이 그 본사로 유출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통계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앱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에 농식품부에서 그 외식업체 경영 실태조사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계로 말씀드리면은 2020년 그 업체 한 개당 월 평균 46만 원 정도를 배달앱에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내 이제 외식업체가 한 32,659개소가 있는데 적용했을 경우에는 약 427억 원 정도가 이제 유출된 걸로 추산이 되고요. 대리운전 앱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서 저희가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올해 이제 삼성증권에서 그 카카오 모빌리티 분석 자료를 좀 활용해서 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매출액에 비례해서 추산했을 경우에 충남은 한 연간 11억 원 정도 유출됐을 거라고 좀 추산이 됩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진 않죠. 저도 이 정확한 내용을 추정하기에 아주 민감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대리운전 시장이 뭐 3, 4조라는 걸 규정했을 때는 훨씬 더 큰 금액일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갈수록 영향이 시장 지배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배달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가 손을 놓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샵을 지금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계룡시에서 시범 운영했는데 무려 40%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우리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사례를 우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리운전 앱도 그렇고 모든 생활 관련된 빅브라더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도 지방정부 힘으로 개척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넓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생긴 겁니다. 사례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 나가야겠죠. 해 나가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평소 얘기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편리 앱을 이제 공공배달 앱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택시 호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빅브라더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도내의 역외 위출을 막고 도내의 이 자본 순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예로 들었던 양돈 양계의 수직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농민들의 소득이 늘었나요? 예, 그 양돈 양계 관련된 통계를 좀 보면은 2010년 대비해 가지고 이제 계열화에 참여하는 이제 농가의 소득을 보면은 이제 증가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2009년 11월에 이런 계열업체와 농가 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을 전면 개정해서 이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든가 판매 가격을 공개하든가 이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늘어난 거고요. 특히 이제 계열화에 참여하는 농가는 기존에 이제 그 경영자 위치에서 이제 근로자 위치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근로자의 역할이라는 용어는 쓰지 그래서, 않는 게 우리 조례가 있죠. 네. 예. 근로자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지 말자라고 예,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다 더 경영이나 아니면은 좀 더 나은 개선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할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 뭐 중앙 정부를 포함해서 우리 지방 정부도 이런 수직 계열화의 문제를 보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표준 약관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그 단가나 이런 문제에 개입을 한다던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개선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빅브라더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만들어내 가자. 그리고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하여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시장 지배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제한의 조치를 우리 지방 정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빅브라더 문제에 대한 지금의 제가 드린 이유입니다. 이런 통계들이 당연히 없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를 새로운 것을 무엇을 할 거에 넘어서서 그동안 없어진 일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거기에 일했던 분들은 과연 어디 가 있느냐는 추적 관리 또한 우리 일자리진흥원이나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서라도 추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함께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다음 잠시만요. 그 공공기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이 공공기관의 구성원들께서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가 더 높아졌습니다. 도덕성
아니면 여러 가지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사회적 합의 절차를 잘 지키고 높아진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공기관을 함께 도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다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면 공공기관에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말을 하나 드리면, 사실 20년, 30년 한 직장에 일했는데 부장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한 번쯤은, 매번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치가 맞고 역량이 된다면 직원 출신의 기관장 이제 할 때가 좀 되었다고 봅니다. 사례가 많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한 우리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정말 수장이 되어서 공공기관을 더 혁신하고 도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관을 만들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기회에 관련된 규정과 이런 것들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혹시 미비되는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속히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의 서운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부지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부지사입니다. 문화체육부지사님, 동학농민혁명 교과서에도 나온 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문제에 저항한 이제 반봉건적 기본적인 반봉건과 그다음 반외세에 대한 반외세죠. 예, 그럼 분명히 반외세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 당시에 우리의 반외세가 누구였죠? 그 일본이죠. 예,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농민운동은 분명히 독립운동이자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맞았지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바로 1년 뒤에 있었던 을미 의병에 관련해서는 100명 넘게 서운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은 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 1년 바로 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에 관련해서는 왜 서운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그쪽 자료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금 이제 1994년에 제정된 독립유공자법에 그 이제 기본 독립유공자라 하면 이제 순국 선열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만, 이제 독립운동과 이제 지금 이제 거기 그러니까 을미 의병은 왜 되고 94년 1년 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항일운동과 이제 독립운동을 좀 구분하는 그런 저도 이제 무슨 점인지 이번에 좀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사실 이제 77년부터 이 부분이 서울에 이제 부의가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 네. 이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보면 그 원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네, 했죠. 명예 회복이라고 하면 동학농민혁명이 폭도들이 일으킨 난이 아니라 이 봉건제도를 혁파하고 그 침략을 가속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반외세 독립운동이라는 게 명확하지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서운이 명예를 회복하는 당연한 단초가 되겠죠. 네. 이런 결정을 하는 보훈처의 이 서운심사위원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아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 참여했던 한 박사님의 얘기를 보니까 그 서운심사위원회에 을미의병의 전문가든 대부분 그쪽에 있고 동학농민혁명을 전공하신 분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동학농민혁명은 난을 일으킨 거고 을미의병은 양반들이 나라 지키자라고 해서 양반들은 인정해주고 민중이 한 건 인정 안 해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의 근거지
열심히 싸웠던 우리 충남의 민중들을 생각한다면,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 아직도 원한이 서려 있는 우리 지역의 선조들을 생각한다면 서운을 우리 도에서도 요청하고 설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충남의 참여자만 816분이나 되는데요. 네. 상당히 적지 않은 그 분들이 맞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통 이제 동학혁명하면 이제 전주를 중에 호남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번에 그 숫자를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충남의 동학혁명이 의외로 전 국민적으로 좀 홍보가 덜 됐다 하는 이런 점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지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민선 7기에서 2020년부터 23년까지 한 4년간 5억 5천 원 정도를 역사문화연구원에 예산을 출연을 해서 우리 충남의 동학혁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선양하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번에 의원님 질의를 공부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공적심사위원회 보면 의병분과는 있는데 동학농민혁명분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제도적으로 이 도 차원에서 물론 호남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지만 적극적으로 좀 동학혁명 발현지 입장에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보훈처에 제도 개선 건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연구를 열심히 했잖아요. 지난 8년 전에도 연구를 열심히 했고, 이제 연구가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여기가 동학농민혁명을 열심히 했던 곳이라는 표시라도 좀 해야 됩니다. 예. 이제 구체적인 일을 하기를 당부하면서 서울 문제만큼은 우리 나라를 지키고자, 그리고 봉건제도를 확보하자 했던 우리 충남의 선조들을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꼭 의견을 국가보훈처와 관계부서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셨습니다. 도정과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 교육청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가 뭐 얘기해도 중요하지 않죠. 그 중에서도 먹는 거 매우 중요하죠. 학생들이 건강한 밥을 먹어야 공부도 잘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 건강한 밥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급식 조리원이나 영양사들께서 일부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일부가 매우 힘든 과정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우리 부교육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관님,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급식 노동자들, 영양사 선생님과 조리원 분들이 중에 추가 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양사 선생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조리원 선생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없지 않은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정말 건강한 밥을 잘 먹이기 위해서 뭐 추가 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알아본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규모도 원체 크고 거기다가 이제 주말까지 급식을 해야 되다 보니 거기에 그런 데다가 특히 이제 조리원의 경우에는 충분한 학교도 있었지만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딱 한 분이어서 정말 식단 짜고 그 조리원들과 마음 합쳐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 사학연구공단에서 공식적인 휴직 신청이 승인된, 오버타임이 과하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승인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되죠. 예, 제가 미리 파악 못했습니다. 의원님께 지금 처음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전에 우리 관련 부서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뭐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 않아서, 하지만 이 아까 말한 대규모 학교, 특히 2,000명이 급식해야 되는데 그 학교는 그 한 분의 시간제 영양사나 영양교사를 더 채용할 수 있지만 아무도 안 옵니다. 왜? 일 있는 걸 아니까. 거의 그냥 오버타임의 근무가 아마 진짜 그 사립학교면 학교 이사장님, 아니 공립학교면 우리 교육감님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처벌을 받으실 정도로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열심히 영양사를 채용하려고 노력했는데 뽑히지가 않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은 안 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은 큰 학교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가 함께하는 학교의 그 경우에는 분리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한 명의 그 교사를 어쨌든 어떤 조건이건 무조건 배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 매우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렇게 하면 사람이 이 병이 걸리는데요. 일하다가 그걸 방치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개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까? 예,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첫 번째 분리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1,000명 이상 있는 그 학생 수가 한 7개 학교가 있고요. 2,000명 이상은 1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2,000명 이상 학교가 긴급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저희가 좀 중고등학교를 나눠서 해서 한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요게 끝나면 또 1,500명 그 밑에 또 고객 정리가 되면 또 1,000명 순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채용 문제 관련해서는 뭐 저보다 우리 의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의원님 말씀 주셔서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도 당연히 의무지만 법의 의무를 떠나서 뭐 또 인간적으로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탄력 근무 시간제를 좀 운영을 하고 또 휴일 대체나 또 보상 휴가를 통해서 좀 먼저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도와드리는 방법을 하고 지금 이제 인력이 배치되는 게 제일 좋은데 이 부분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의치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식품영양학과에 있는 그런 대학들하고 좀 협력을 해서 저희도 같이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일부 학교, 몇 개 학교가 좀 있었는데 금년 안으로 3개 학교가 다 해결될 걸로 저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바꾸고 노력을 해야죠. 다만 그 과정에 예측 가능한 학령 인구의 변화 이런 걸 고려하셔서 합리적인 어떤 변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변화를 실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서로 들어와 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우리 도의 공공조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특위가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시설계약부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의를 행정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사실 한 10번 이상을 그 계약부서 팀장님과 시설과 팀장님들을 뵀습니다. 처음에 변화하겠다고 했는데 두세 달 지난 다음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죠, 저는. 당연히 이게 뭐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군교육청이 직접 계약하고 설계하고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변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누가 봐도 이상한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부장님 변화가 필요하죠? 예. 네.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어제 시설팀장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변화를 좀 주장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생산된 물품만 사용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일이 또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누가 봐도 그동안의 그 물품에 대한 2, 3년의 데이터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아마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국장님, 그래서 본 의원과 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2달에 한 번씩 뵙기로 했어요. 그거라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자 라는 의미로. 국장님도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계시는 동안? 예, 네, 꼭 그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충남의 모든 것들을 생산할 수 없고 모든 충남 거가 다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정한 경쟁의 틀을 제시해주고 되도록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남교육청이 안 그래도 노력을 해오고 계신데 속도가 그동안 약간 미진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속도를 좀 높여달라는 것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아니면 현장에서의 변화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국장님의 다짐과 그리고 앞으로 본 의원도 계속 함께 체크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충남교육청에서 지난 연초부터 우리 지역업체를 적극 예산 집행할 때 지역업체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 구매 방법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감님이 특별히 서한문까지 이렇게 발송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감님은 노력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 데이터가 9월까지 계속 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실제적인 변화는 예. 국장님과 우리 정말 실무에 계신 분들이 촘촘히 안 따져보시면 놓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현재 현장에서의 변화는 더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충남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감 전형 아산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감 전형 기대가 많고 우리 아산의 학부모님들 합의를 이끌어내고 추진하느라고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년에 교육감 전형으로 인한 실제 체감하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있을까 없을까 그 문제입니다. 혹시 걱정되는 사안이 있으십니까? 네, 일부 통학거리가 멀어서 걱정하는 학생들, 학부모들 계실 것 같고요.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이제 배정될까봐 걱정하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아산에 81명이 병충으로 왔던 그때 그 해 이후로 정말 촘촘히 입학 지도를 해서 그런 문제가 대규모 어떤 타 지역으로 입학을 해야 되는 사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한 촘촘한 노력이 이번에도 있다면 원하지 않는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로 갈 개연성이 당연히 높겠지요. 대체로 이제 1차 희망하는 학교 전반적으로 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초반에 올해 9월 달에 교육청에서 그 공문으로 시행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배방권역을 별도로 하고
정원을 배방 지형을 별도로 하고 정원을 뭐 30 다른 지역보다 아산 시내 지역보다 더 많은 인원을 정원으로 한다고 하여서 교육 공동체 내에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른 학교들은 급당 인원을 32명으로 했는데 배방 지역의 배방고등학교하고 설화고등학교는 34명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산 지역의 중학생 분포를 보니까 40% 정도의 학생이 배방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학급수도 더 늘리고 학급당 인원도 2명씩 더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내년에 신입생 그렇게, 모집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네네. 그러면 이 배방 지역의 그 학부모님들 전에 모산 중학교 개교할 당시에 네네. 그 학교 설립이 늦어지면서 초등학교에서 다닌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들이라는 거 잘 아시죠? 네, 학부모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전형을 해서 달라지고 더 좋아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다른 학교는 32명, 배방 지역만 34명. 앞으로 23년도에 네. 이순신 고등학교가 개교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해소가 돼서 1년 일하고 예. 그래서 그 1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걸 고민하셨나요? 우선은 뭐 급당 인원이 2명씩 더 느는 건데 그러면 15학급씩이거든요. 배방고등학교 15학급 모집하는데 30명 더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식 교실을 지금 그 배방고등학교에는 교실을 교과교실 포함해서 16실, 설화고등학교는 6실 이렇게 증개축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증개축인가요? 예, 증축하도록. 그러니까 증축과 별도로 이동식 교실을 1년간 쓰면 안 됩니까? 그 30명을 하나만 하면 2명씩 더 안 해도 되잖아요. 학급당 네. 인원을 이제 네. 32명으로 하고 네. 30명 정도를 한 교실을 더 만들자는 말씀이시잖아요. 한 학급을. 네. 그걸 왜 검토하다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에는 34명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그걸 누가 동의하겠어요? 괜히 바꿨다고 하겠습니다. 괜히. 아니, 다른 정책 방향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10월까지는 이동형 교실을 확보한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없어졌다고요? 이동형 교실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거든요. 정확히 한번 저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질을 사전에 요지를 드렸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도정 질문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무슨 안 필요가 됐습니다.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매우 유감입니다, 국장님. 아니 그 본 위원이 아산 교육감 전형을 하는 이유는 질의하는 이유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일부 지역에서 논의되고 걱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고 질의 의도 자체도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무슨 답변을 준비하겠습니까?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도 안 됐는데 매우 유감입니다. 교육장님 만약 허락이 제가 알아보겠지만 내일이라도 네, 제가 고정 정확히 질문 한번 한 더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라도 이 정확한 답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교육감 전형이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자기 선택권을 높여주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큰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될 경우에 그걸 추진해온 우리 교육청, 우리 도의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걸 점검을 당연히 됐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뭐 불가피하게 1년만 참아라 34명에서 32명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온 것에 대한 결과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